7해의 세월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린 듯 서유진의 삶은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 숨막히는 경쟁,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은 이제 희미한 꿈의 잔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촉망받던 유전공학 연구원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저 내 아이의 엄마 하루하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자양분 삼아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짭조름한 냄새가 낡은 목조 주택의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거실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다. 7살배기, 4 쌍둥이 함인 혜운, 하율, 그리고 하준. 아이들은 기적이었고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저 아이들이 없었다면 7년 전 그날 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모든 걸 던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엄마, 이것 봐요. 하민이가 내 성을 무너뜨렸어요. 막내 하준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레고 블록 더미를 가리켰다. 첫째인 하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기가 새로 만든 로봇을 자랑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의 다툼을 중재했다. 이런 사소한 소란마저도 그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행복의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완벽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이 아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방금 전까지 칭걸대던 하준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순간 숨 쉬는 법을 잊었다. 그러나 그녀 안의 모성애는 공포를 억누르고 이성을 깨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재빨리 하준에게 달려가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몸을 옆으로 눕혔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연구원의 냉철함이 되살아났다. 아이의 동공호흡 맥박을 차례로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은 떨림없이 침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작은 마을의 유일한 의원은 낡고 허름했다. 나이 지긋한 의사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특별한 외상도 없고 뇌파도 정상인데. 요즘 밥은 잘 먹었나요? 아마 과로와 영양 부족이 겹친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쉬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이세요. 너무나도 아니라고 무책임한 진단이었다. 유진은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단순한 영양 부족으로 아이가 그렇게 쓰러질 리 없었다. 하준의 증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근원적인 문제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든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과거의 흔적을 꺼내왔다. 서울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왔던 짐 전공 서적과 연구 노트들이 담긴 상자였다. 컴퓨터를 켜고 희미한 기억과 기록에 의지해 하준의 증상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발작 근력 저하 성장 지연. 하나씩 키워드를 조합하며 국내외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희망은 점차 희미해지고 차가운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틀 무렵 그녀는 찾고야 말았다.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 증후군. 극도로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신체 모든 기관이 서서히 멈춰가는 끔찍한 병이었다. 논문에 나열된 증상들은 하준의 상태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전공학자로서 그녀는 이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는 새로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논문의 저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연구를 주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보유한 기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천명그룹 생명공학 연구소. 그 이름은 7년 동안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악몽 그 자체였다. 천명그룹, 그리고 그 그룹의 황태자 강지훈. 그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진단서 한 장과 함께 쓰레기처럼 버렸던 남자. 하민, 하은, 하율, 그리고 하준. 이 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지독한 모멸감이 다시 심장을 핥히었다. 그 남자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니. 그가 지배하는 제국에 발을 들여놓고 그의 자비와 기술에 아들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한다니. 그것은 죽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스르르 문이 열리고 잠이 깬 하준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아이의 미약한 온기와 가느다란 목소리가 유진의 무너진 결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문이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자존심, 과거의 상처, 증오심. 그 모든 것은 아들의 생명 앞에서 먼지처럼 무가치했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예전의 서유진, 그 누구도 얕볼 수 없었던 천재 연구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최소한의 짐을 꾸렸다. 아이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하준의 병을 고치고 오겠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아이들을 믿을 만한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바닷가에 홀로 서서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7년 전 그녀가 마주했던 한강의 물결과 닮아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강을 바라봤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 바다를 보고 있었다. 강지훈, 그리고 그를 둘러싼 거대한 천명그룹이라는 성벽. 그곳은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들 괴물들이 사는 소굴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고 오만하며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판단하던 남자. 그는 그녀에게서 여자의 가치는 오직 가문의 대를 이을 능력에만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만약 자신과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 후계자로 여기고 빼앗으려 들까? 아니면 또다시 그녀를 경멸하며 내쫓을까? 어떤 경우든 상관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 하준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거래할 것이다. 강지훈이 악마라면 그녀는 그 악마를 상대할 더 지독한 존재가 되어주리라. 유진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하준의 진료 기록과 자신이 밤새 정리한 데이터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의 창밖으로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이제 그녀가 향하는 곳은 거대한 전쟁터였다. 잃을 것이라고는 아들의 목숨밖에 없는 여자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후계자도 갖지 못한 남자. 운명의 톱니바퀴가 7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유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명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부회장 강지훈.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바이오 부문 실적은 이게 전부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임원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사람을 다뤘지만 강지훈은 뱀처럼 조용히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타입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철저한 계산과 이익으로 판단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후계자 문제였다.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내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외동딸이었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불이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매일같이 압박을 가해왔고 집안의 공기는 하루하루 무거워지고 있었다. 지훈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닌 제국을 물려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 뿐이었다. 그때 생명공학 연구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특이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훈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괸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비용 문제라면 알아서 처리해.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게 보고할 필요 없잖아.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천명그룹 안에서 그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는 동시에 그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만 워낙 희귀한 유전 질환이라 부회장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할 것 같아 올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 증후군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연구소장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지훈 앞으로 밀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환자의 인적 사항과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했다. 그러나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보호자의 이름이 눈에 박혀 들어왔다. 서유진, 7년 전 그가 가차없이 버렸던 여자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동요했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그가 정말로 숨을 멈춘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유전자 상동성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였다. 화나의 북의 유전자 정보와 천명그룹이 관리하는 VIP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인물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였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은 바로 강지훈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유진은 분명 불임이었다.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내린 진단이었고 그는 그 진단서를 직접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거대한 혼란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한마디에 임원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천명병원으로 간다. 채 올라탄 지훈은 태블릿 PC를 다시 집어들었다. 서유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똑똑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여자. 그에게 헌신적이었고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울던 여자.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그의 곁을 장식할 예쁜 인형 정도로만 생각했다. 가문의 기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유희상대. 그러다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버렸다. 그의 인생에서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와 함께 나타나다니. 이건 무슨 속셈이지? 돈을 노린 사기극인가, 아니면 7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내세워 복수라도 하려는 것인가? 수많은 의심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99.99%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천명병원 V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와 그를 맞았지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하준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를 발견했다. 서유진이었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앳된 소녀의 모습을 지우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여인의 모습을 새겨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애틋함이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과 얼음 같은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녀 역시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서유진, 이게 다 무슨...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다. 자신을 기만한 이 여자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설명할 건 없습니다. 강지훈 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그를 강지훈 씨라고 불렀다.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호칭이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3명의 아이들이 종알거리며 달려나왔다. 엄마 하준이는 언제 일어나 엄마 배고파요.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명도 아니고 3명.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아이까지 합하면 4명. 그 4명의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똑 닮아 있었다. 그의 오똑한 콧날,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까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세상이 빙글 도는 듯 다했다. 불임이라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4명이나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7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쌓아 올린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속았다는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핏줄 그토록 갈망하던 후계자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사기극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천명그룹을 이어갈 자신의 후계자들이었다. 그의 핏줄,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유진이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여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온몸은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맹렬한 기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이들이다. 지훈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선언이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미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불임이라고 버린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당신에겐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남녀는 이제 서로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고 지키려는 원수가 되어 마주섰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7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운명의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두 사람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병원을 떠난 후 서유진은 아이들을 병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잠시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경멸이나 무관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발견한 포식자의 번뜩이는 탐욕과 감히 자신의 것을 숨겨온 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천명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집무실의 육중한 원목 문을 열자 묵직한 가죽과 오래된 책 냄새가 그를 맞았다. 방의 주인인 강 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본 그는 안경을 벗어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네가 그런 얼굴을 할 때는 큰 일이 터졌거나 아니면 큰 건수를 잡았거나 둘 중 하나지.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아버님, 서유진을 만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7년 전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직접 나서서 정리했던 여자였다. 불임 진단서를 핑계로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냈던 기억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 여자가 아직도 내 주변을 맴돌더냐 깨끗이 정리한 줄 알았는데. 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넷입니다. 내 쌍둥이, 그리고 그 아이들 전부 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노회한 경영자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처럼 황당한 보고는 처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을 발 아래에 두고선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불임이라던 계집이 감히 강씨 집안의 씨를 훔쳐서 7년이나 숨겨왔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그에게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핏줄이었다. 하늘이 돕는 것인가?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에게 한 번에 4명의 손주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아들을 꼭 빼닮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혹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당장 변호인단을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것은 명령이자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강씨 부자에게 아이들은 이미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닌 천명 제국을 이어갈 자산이자 전리품이었다. 그들의 무자비한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천명그룹의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한 장의 소장으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하준의 병실을 지키다 차가운 법원 등기를 전달받았다. 얇은 서류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친생자 인지 및 양육권 이전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소장의 내용은 가혹하고 모욕적이었다. 강지훈 측은 유진이 의도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변변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따라서 그녀에게는 양육권이 없다고 명시했다. 그녀의 모든 과거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려 있었고 모든 사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엄마로 몰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함께 거대한 절망감을 느꼈다. 상대는 돈과 권력으로 법마저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유한 언론사를 필두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벌 3세에게 숨겨둔 내 쌍둥이 충격적인 진실은 미혼모 서씨 거액의 양육비 노린 계획적 접근이었나. 기사들은 철저히 유진을 돈에 눈이 먼 꽃뱀으로 묘사했다.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한 1000명 그룹의 사람들이 유진의 과거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가 과거 연구소 시절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소한 사실은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으로 부풀려졌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은 아이들을 방치한 무책임한 엄마라는 증거로 둔갑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와 과거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고, 악성 댓글들이 그녀를 잔인하게 물어뜯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병원 측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1000명 그룹에 압력이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하준의 치료는 행정상의 절차라는 이유로 번번이 지연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세상 어느 곳에도 그녀의 편은 없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잠든 내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괴물과 싸워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강지훈과 강 회장은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백기를 들게 만들 작정이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부서질 것을 각오하고 맞서 싸울 것인가.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하준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열에 들떠 끙끙 앓던 하준이 잠결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고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를, 그리고 다른 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전부와 적이 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 대신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 분노는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연료가 되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부도덕하고 무능한 엄마로 만들었다면 자신은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법과 언론을 무기로 삼았다면 자신은 진실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던 눈동자에 이제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어미였고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낯익은 번호를 눌렀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나야, 서유진.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놀란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방역의 서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유진, 너 살아있었구나. 오지혁 변호사.
대학 시절 법대생이었던 그는 까칠한 말투와 달리 언제나 유진의 편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친구였다. 졸업 후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을 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감정적 여유도 없었다. 도와줘 지혁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오지혁은 군말 없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7년 전과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을지로의 한 낡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뽀얀 쌍화차 김 너머로 보이는 오지혁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제법 묻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유진이 내민 소송 서류와 인터넷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미간에 잡히는 주름이 깊어졌다. 모든 것을 읽은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양육권 소송이 아니야. 처음부터 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설계된 전쟁이지. 천명그룹 법무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유능한 집단이야.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유진을 향한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한 바였다. 알아. 그래서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오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전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웠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을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약한 고리가 뭔데? 오지혁이 물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7년 전 내가 받았던 불임 진단서. 그게 모든 거짓의 시작이야.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모든 명분은 바로 그 진단서에서 출발해. 만약 그 진단서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그 순간 오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유진의 생각은 정확했다. 양육 능력의 유무를 다투는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사건의 본질, 즉 천명그룹의 기만적인 행위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의 돌팔매였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7년이나 지난 의료 기록 조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지혁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당시 널 진료했던 의사 이름 기억나? 유진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최재용, 당시 미래 산부인과 원장이었어. 오지혁은 즉시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그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쉽지 않겠는데. 최재용은 너를 진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문을 닫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 모든 기록을 들고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유일한 희망의 실마리가 끊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기록이 사라졌다면 기록이 있었던 흔적을 찾으면 돼. 병원의 전산 시스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하다못해 그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도.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디지털 증거를 찾아야지. 그녀의 말에 오지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유진이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헤라를 말하는 거군. 오지혁이 말했다. 헤라. 대학 시절 전설로 통하던 컴퓨터 공학과의 유령 같은 존재. 본명도 얼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해킹 능력은 국정원조차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진 지역 그리고 헤라는 기묘한 조합의 친구였다. 유진은 헤라의 유일한 오프라인 친구이기도 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헤라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명그룹의 철벽 같은 보안망을 뚫고 7년 전의 디지털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헤라뿐이야. 문제는 헤라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느냐였다. 그녀는 졸업 후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비상 연락망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허름한 PC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헤라가 알려준 특수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디오니소스 도움이 필요해. 디오니소스는 대학 시절 유진의 별명이었다. 한참 동안 모니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실패인가? 유진의 마음이 초조해질 무렵 화면에 검은색 채팅창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헤라 살아있었네. 포도주의 신. 무슨 일로 지옥의 문을 두드리지. 헤라다운 등장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거대 기업의 횡포아들의 병, 그리고 조작된 진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팩트만을 나열했다. 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동정심이 아닌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지적 호기심이었다. 헤라, 천명그룹이라. 쓰레기장 청소는 취미가 아닌데. 디오니수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야. 시스템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지. 그리고 네가 유일한 집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헤라 수술실 주소 보내. 유진과 지혁은 다음날 헤라가 보낸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용산 전자상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컴퓨터 부품 창고였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복잡한 케이블과 서버들이 쉴 새 없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 중앙에 쇼컷 머리에 후드티를 뒤집어 쓴 여자가 앉아 있었다. 헤라, 김민주였다. 헤라는 7년 만에 만난 친구를 향해 눈인사 한번 건네는 것으로 재회의 감상을 대신했다. 그녀는 이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있었다. 상황은 들었어. 강지훈 강 회장, 그리고 천명그룹. 재수 없는 것들 종합 선물 세트군.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오 변호사는 법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 저쪽이 원하는 속도전으로 끌려가면 우리가 먼저 지쳐. 내가 데이터를 건져 올릴 시간을 벌어야 해.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차 목표는 최재용. 뉴질랜드에 숨어서 와인이나 마시고 있겠지. 그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한다. 이메일 통신 기록, 은행 계좌, SNS까지. 7년 전 천명 쪽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한 흔적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녀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넌 서유진. 넌 이 작전의 컨트롤 타워야. 넌 강지훈을 알아. 최재용을 만나봤고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결국 사람이야. 네 직감이 바로 우리의 나침반이 될 거야. 그 순간 세 사람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법정 안에서 시간을 벌며 적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 오지혁.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뚫고 적의 심장부로 침투할 비수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며 진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두뇌 서유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함께 싸울 동지들을 얻었다. 헤라의 작업실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병실에 혼자 있을 아이들을 비추는 CCTV 앱을 열었다. 새근새근 잠든 내 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맹세했다. 헤라의 은신처는 거대한 디지털 전쟁의 지휘 통제실과도 같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라는 7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잠수했고, 오지혁은 천명그룹이 던지는 법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방패를 구축했다. 그리고 서유진은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 헤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뉴질랜드로 사라진 최재용 원장의 디지털 족적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이 아니었다. 최재용은 출국하기 전 작정이라도 한 듯 자신의 모든 온라인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메일 계정은 삭제되었고 SNS 활동 기록도 없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사소한 댓글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다. 완전한 유령이군.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을 지우는 건 불가능해.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거나. 헤라는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승부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면 주변의 기록을 통해 그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것이다. 그녀는 미래 산부인과의 폐업 당시 세무 기록과 건강보험공단에 남아있는 희미한 데이터 조각들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최재용이 병원을 폐업하고 모든 자산을 정리한 직후 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돈은 스위스에 서버를 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후 들어왔다. 찾았다. 냄새나는 돈다발. 헤라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천명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복잡하게 위장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미로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과 같았다.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과 지혁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디지털 기록이 없다면 아날로그적인 증언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미래 산부인과가 있던 건물을 찾아갔다.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화려한 인테리어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인근 부동산과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7년 전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혹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경계하며 입을 다물었다. 천명그룹의 그림자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드리워져 있는 듯 했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지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와 행정 직원들의 명단을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떤 이는 천명그룹의 이름이 나오자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 유진은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느꼈다. 그들의 힘이 강대할수록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강지우는 유진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정보팀은 유진과 오지혁의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가 오지혁이라는 가시 같은 인권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가 7년 전 미래 산부인과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쥐새끼들이 엉뚱한 곳을 파헤치고 있군. 그는 보안팀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는 방에서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유진의 뒤에 누가 더 있는지 알아내. 그 변호사놈의 뒷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돈이든 여자 문제든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언론에 터뜨려. 그리고 서유진의 자금줄을 막아. 그 여자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려. 지훈의 방역은 빠르고 정확했다. 헤라는 자신의 은신처 주변에 정체불명의 디지털 신호가 감지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이용해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하고 역으로 추적자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천명그룹의 막강한 보안팀과 외로운 천재 해커 사이에 팽팽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유진과 지혁 역시 압박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음 날이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연락을 피했고, 지역의 사무실에는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유진이 아이들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가지고 있던 비상금 계좌는 지급이 정지되었다.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점점 더 강하게 수축하고 있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지역은 세무조사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타오르고 있었다. 저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걸 보니 최재용과 불임 진단서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간다고 느낄 무렵 기적 같은 연락이 왔다. 유진과 지혁이 수십 번 전화를 걸었던 명단 속 한 사람. 당시 미래 산부인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박선영이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절대 전화로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천명그룹의 감시가 곳곳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는 것은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동가줄이기도 했다. 유진과 지혁 그리고 헤라는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열었다. 헤라는 위성지도와 교통 CCTV를 해킹하여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접선 장소와 이동 경로를 설계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공원이었다. 유진은 헤라가 짜준 동선에 따라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고 지하철역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공원에 도착하자 낡은 벤치에 한 중년 여인이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바로 박선영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꼭 쉬내려줘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본론을 물었다. 7년 전 제 진단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박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진단서, 처음부터 조작된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원장님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의사로서 양심을 팔 수 없다고. 하지만 천명그룹 쪽에서 원장님의 아들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도박 빚으로 사채에 쫓기던 아들의 빚을 전부 해결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결국 원장님은 넘어가셨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하지만 박선영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물증이 필요했다. 유진이 증거에 대해 묻자 박선영은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셨어요. 당시 천명그룹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갑자기 박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남자 2명이 순식간에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당신들 뭐야 이거 누가 유진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유진을 거칠게 밀치고는 박선영을 검은색 세단에 강제로 태워 사라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바닥에 넘어진 유진은 멀어져가는 자동차의 후미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증인이 눈앞에서 납치된 것이다. 검은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한강공원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서유진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납치극은 현실감이 없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이자 진실을 증언해줄 용기 있는 사람이 괴물들의 손에 끌려갔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헤라의 은신처로 돌아온 유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상황을 원격으로 지켜보고 있던 헤라는 분노로 키보드를 내려쳤다. 젠장 그놈들 차량 번호판은 대포였고 주변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삭제됐어. 전문적인 놈들이야.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라고. 그녀는 즉시 박선영의 신변을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디지털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오지영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박선영 씨가 법정의 증인으로 설 가능성은 사라졌어. 설령 그녀를 찾는다 해도 이미 저들의 소나기에 들어간 이상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증을 하거나 입을 닫아버릴 거야. 우리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잃은 셈이야. 작전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명그룹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선영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에게 박선영은 그저 시끄럽게 구는 벌레 한 마리를 치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유진의 끈질김이 예상보다 거슬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짓밟으면 그대로 쓰러질 줄 알았던 잡초가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쐐기를 박아야지. 그는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서유진의 과거를 다시 샅샅이 뒤져. 특히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시절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 없는 먼지라도 만들어서 털어내. 그 여자를 단순한 미혼모가 아니라 범죄자로 만들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천명그룹의 법무팀은 유진이 과거에 참여했던 국가지원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복잡한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행정착오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범죄와는 거리가 먼 작은 실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대한 횡령 사건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준의 병실을 지키고 있던 유진에게 형사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차가운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죄목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연구비, 횡령 혐의였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병실을 뒤지고 그녀의 소지품을 압수했으며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건넸다. 소문은 암세포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재벌 3세의 아이를 낳아 돈을 뜯어내려던 꽃뱀이 알고 보니 나랏돈까지 훔쳐 쓴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병원 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경멸을 넘어 혐오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유진의 숨통을 조였다. 담당 형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그는 천명그룹이 조작한 회계 자료들을 증거랍시고 들이밀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중요한 연구에서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더군요. 서유진 씨 할 말 없습니까? 유진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료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것이 횡령이 아니라 복잡한 연구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 처리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는 귀를 막고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이 아니라 서유진의 자백을 원했다.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유진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위독한 상태이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형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병원에 가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위독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비웃으며 그녀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 뻔한 수법에 넘어갈 줄 압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조사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오지혁이 들이닥쳤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형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불법적인 수사 방식입니까? 피의자의 긴급한 의료 상황 요청을 묵살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당장 내 의뢰인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소. 오지혁의 단호한 기세에 눌린 형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유진의 손은 덜덜 떨렸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하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할지도 몰랐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녀에게 의사가 다가와 하준이 고비는 넘겼다고 알려주었다. 약물 투여량을 늘려 겨우 안정을 되찾았지만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절망적인 소견이 덧붙여졌다.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법적인 압박 언론의 마녀사냥, 그리고 아들의 악화되는 건강.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모든 벽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헤라의 은신처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헤라는 천명그룹이 경찰에 제출한 횡령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자료 자체가 완벽한 조작이야. 원본 데이터와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불법적인 자금 흐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걸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원본 데이터 전체와 대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 그 시간까지 하준이가 버텨줄 수 있을지 오지혁도 고개를 저었다. 어따. 경찰과 검찰이 이미 한통속이야.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반박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천명그룹이 쳐놓은 거미줄은 더욱더 촘촘하게 그들을 올가맬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진실을 밝히고 내가 아이들을 되찾는 것. 하지만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헤라와 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서울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천명그룹이라는 괴물은 나 하나만을 삼키려 하는 게 아니야. 지난 수십 년간 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묻어버렸을까.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의 중심 천명그룹 본사가 위치한 곳을 가리켰다. 우리에겐 더 많은 동지가 필요해. 우리처럼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들, 해고된 노동자들 기술을 도둑맞은 중소기업들, 저들의 개발 논리에 밀려난 상인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잠재적인 아군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두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헤라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천명그룹의 피해자들을 찾아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소송 기록 묻혀버린 내부 고발 사건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지혁아, 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 우리가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두 사람을 압도했다. 이것은 전략의 완전한 전환이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개인의 복수에서 집단의 저항으로. 서유진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적의 함정 속에서 오히려 더 넓은 전쟁터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여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과 함께 거대한 방역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전략 전환은 고여있던 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천명그룹이 파놓은 함정 안에서 허우적대는 수비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성벽 아래 흩어져 있던 작은 불씨들을 모아 거대한 횃불을 만들어낼 저항의 구심점이 되었다. 헤라의 손끝에서 수십 년간 묻혀있던 천명그룹의 추악한 과거들이 먼지를 털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헤라는 밤낮을 잊고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쳤다. 그녀는 천명그룹과 관련된 모든 소송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잊힌 조사 자료,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내부 고발의 흔적들을 낚아 올렸다. 그물에 걸려온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그들은 유망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교묘하게 탈취한 뒤 특허 소송으로 회사를 파산시키고 M&A 과정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수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눈물을 안겼다. 오지혁은 헤라가 건져 올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천명에게 헐값에 빼앗기고 평생을 억울함 속에 살고 있는 노인과 자신의 논문을 통째로 도둑맞고 학계에서 매장당한 비운의 과학자를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패배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지만 오지혁이 내민 증거들과 서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눈빛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헤라가 찾아낸 데이터와 맞춰보며 천명그룹의 범죄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의 수법은 언제나 동일했다. 법과 제도에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를 고립시키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빼앗는 방식.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싸움이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헤라가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박선영 수간호사의 납치 사건을 재추적하던 중 천명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위기관리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들이 만든 흥신소였다. 그리고 그 흥신소의 활동 방영 안에 박선영의 하나뿐인 딸이 다니는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딸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는 거야. 박선영은 어딘가에 감금된 게 아니라 딸의 신변을 담보로 잡힌 채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헤라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들은 박선영을 다시 한번 만나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되었다. 이번에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박선영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를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조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고민 끝에 유진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박선영은 의사였던 최재용 원장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비록 돈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양심과 자존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박선영은 그런 최 원장의 무너진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유진은 오지혁을 통해 최재용 원장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미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아픈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호소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짓을 바로잡고 남편의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되찾아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최 원장의 아내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 원장의 아내를 통해 박선영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메시지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최재용 원장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 사진이 담겨 있었다. 박선영에게 그 만년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과거 그녀가 간호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려 했을 때 최 원장이 의료인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정직한 도구라며 선물해준 그녀의 초심이었다. 유진은 그녀의 양심에 마지막 불을 지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약속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성당이었다. 평일 오전의 성당은 고요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진은 기도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미사보를 깊게 눌러 쓴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이 만년필, 어떻게...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원장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님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내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하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박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죄책감을 토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원장님이 보험을 들어두셨어요. 만약 천명 쪽에서 자신을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날 강 회장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유진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녹음 파일, 어디에 있습니까?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오르골이었다. 원장님이 뉴질랜드로 떠나시기 전날 밤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니 언젠가 진실을 밝힐 용기가 생기면 열어보라고. 하지만 전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유진은 오르골을 건네받았다. 작고 낡은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었다.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부디 원장님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도 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녀는 미사보를 다시 깊게 눌러쓰고 성당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유진은 한참 동안 오르골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양심과 다른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용기가 담긴 너무나도 무거운 진실의 조각이었다. 헤라의 은신처로 돌아온 유진은 오지혁과 헤라에게 오르골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태엽 장치 아래 아주 작은 비닐에 쌓인 마이크로 SD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화면에 암호화된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헤라가 엔터 키를 누르자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7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최재용 원장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대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최 원장, 뭘 그리 망설이나. 이건 의사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야. 강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지 않나. 자네 아들 문제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네. 그러니 자네는 진단서 한 장만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원인 불명, 난임 가능성 매우 높음. 딱 이렇게만 적어.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최 원장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강 회장의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파일이 끝나자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7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씻어내는 뜨거운 분노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법의 심판을 내릴 집행자의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헤라는 조용히 웃었다. 체스판의 모든 말이 준비되었고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지만 헤라의 은신처에는 축제 분위기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 사람은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넣었지만 섣불리 휘둘렀다가는 비수가 부러지거나 역으로 자신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천명그룹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나 법적 공방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체였다. 공격은 단 한 번의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적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야만 했다. 단순히 언론의 파일을 터뜨리는 건 하책이야. 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냉철함과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천명그룹은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녹음 파일의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역공을 펼칠 거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이용해 재판을 몇 년이고 지연시키며 진실을 진흙탕 속에 묻어버리겠지. 오지혁과 헤라는 그녀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들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괴물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했다. 유진은 벽에 걸린 달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날짜를 가리켰다. 다음 주 금요일. 그곳에는 천명그룹 정기 주주총회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가 설 무대는 바로 여기야. 유진이 선언했다. 주주총회는 강지훈과 강 회장이 자신들의 제국을 과시하고 투자자들 앞에서 가장 자신만만해지는 순간이지. 동시에 그들의 권력이 주주들의 신뢰라는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소이기도 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투자자들과 경쟁사들, 그리고 경제 전문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겨낼 거야.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주주총회는 천명그룹의 홈그라운드였고 보아는 철통 같을 터였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며 경영권마저 위협받게 될 터였다. 오지혁의 얼굴에 흥분이 감돌았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흔드는 쿠데타를 계획하는 거군. 헤라 역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익 웃었다. 보안 세상에 100%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없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위한 뒷문을 만들어주는 게 내 전문이지. 그녀는 이미 주주총회가 열릴 컨벤션 센터의 네트워크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균열을 이용해야 했다. 유진은 헤라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천명그룹 내부를 파고들어줘. 강씨 부자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분명 존재할 거야. 오너 일개 밀려난 전문 경영인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액 주주연대 혹은 호시탐탐, 다음 권력을 노리는 야심가들, 그들을 찾아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헤라는 즉시 천명그룹 내부 통신망과 익명 게시판, 그리고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몇몇 불만 세력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지만 헤라가 강씨 일가의 비자금 내역이나 해외 자산 은닉에 대한 맛보기 정보를 흘리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폭풍에 동참할 준비가 된 하이에나들이었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성되고 있었다. 오지혁은 법률적인 부분에 총공세를 준비했다. 그는 서유진의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나왔던 다른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장까지 모두 작성했다. 불법적인 기술 탈취, 부당 해고, 주가 조작, 수십 년간 쌓여온 천명그룹의 원죄들이 날카로운 법률 용어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주주총회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소송을 접수하여 천명그룹을 거대한 법률 분쟁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강씨 부자의 개인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가압류 신청서까지 준비를 마쳤다. 유진은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 전 모든 상황을 설명할 짧고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을 통해 천명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이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피해자로서가 아닌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날카로운 분석가로서 무대에 설 작정이었다.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은신처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두가 잠을 줄여가며
각자의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하준이의 병세는 시간을 다투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을 더욱 채찍질하는 이유가 되었다. 강지훈은 유진 측의 움직임이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자 그녀가 마침내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횡령 혐의라는 덫에 유진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가올 주주총회를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바이오 사업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고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며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그룹을 승계받는 무대.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작전 계획도와 시간대별 행동 수칙이 펼쳐져 있었다. 헤라는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 15분 강지훈 부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그의 노트북은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야. 무대의 모든 스크린은 우리가 장악한다. 오지혁은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다. 모든 소송 서류는 관할 법원과 검찰청에 동시에 접수될 준비가 끝났어.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한민국 법조계에 거대한 폭탄이 터질 거야. 마지막으로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하셔. 내일 우리는 7년간의 거짓을 내고 진실을 세상에 돌려줄 거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자의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들은 루비콘강을 건널 준비를 마친 것이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유진은 동이 트기 전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잠든 내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민, 하은, 하율,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하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이제 그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짙은 회색의 바지 정장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도망치고 숨던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당당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밖에서는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천명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텔레비전 카메라들은 생중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홀 전체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 단상 위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제국의 황태자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천명그룹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설득력이 넘쳤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앞자리에 앉은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된 각본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천명그룹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로 강지훈이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홀 전체의 조명이 몇 차례 깜빡이더니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장내에 순간적인 혼란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암전되었던 스크린에 푸른빛의 컴퓨터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이내 검은 화면 중앙에 흰색 글씨로 된 문장이 떠올랐다. 천명그룹의 숨겨진 진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홀의 옆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드레스도 초라한 피해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적인 전투복과도 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어떤 경호원도 취재진도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공간을 가르며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그녀를 막으려 움직였지만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진이 단상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홀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유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7년 전 어느 병원장실에서 울려 퍼졌던 오만하고 차가운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최 원장, 뭘 그리 망설이나. 이건 의사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야. 자네는 진단서 한 장만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단상 위에 강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피커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것 못들 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시스템의 통제권은 헤라의 손에 완벽하게 넘어간 뒤였다. 유진은 그 혼란을 틈타 마침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강지훈을 지나쳐 연단 앞에 섰다. 그리고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찬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고 홀 전체를 장악했다. 그녀의 말이 시작되자 뒤편 스크린에는 조작된 불임 진단서와 실제 그녀의 건강 기록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천명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최재용 원장의 아내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도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씌워졌던 횡령 혐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원본 회계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유진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마치 한 편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구원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천명그룹의 윤리 경영 원칙을 위배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주주들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너 리스크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헤라와 접촉했던 내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 강씨 일개에 불만이 많았던 한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룹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만호 회장과 강지훈 부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외부 감사위원회 때를 통한 긴급 경영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외침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오지혁이 준비했던 모든 법적 공격이 개시된 것이다. 속보.
천명그룹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로 집단 소송 피소. 속보 강만호 회장, 강지훈 부회장,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법의 그물이 제국을 향해 맹렬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은 강지훈은 마침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거짓말쟁이,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이긴 전략가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버렸던 하찮은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다양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유진에게 닿지 않았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과 이미 등을 돌린 이사회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제국의 황태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그를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목소리는 홀 전체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당신은 아이들을 원한 게 아니었어. 당신의 탐욕을 채워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지.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생명은, 그리고 진실은 돈으로 살 수도 힘으로 묻을 수도 없다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주식 시세창에 표시된 천명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천명제국은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쓰러졌고, 강지훈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의 중심 단상 위에는 서유진이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다. 짓밟혔던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장엄한 심판의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서유진은 홀로 남겨졌다. 강씨 부자가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제국의 공허한 잔해와 승리의 정적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여전히 그녀를 향해 터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상 너머 창밖의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7년간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축배를 들기에는 일렀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전리품을 확인해야 했다. 유진은 어떤 기자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지혁의 채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병원으로 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오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다. 차창 밖으로 천명그룹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전광판 뉴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병원 관계자들은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맞았다. 병원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와 하준의 상태에 대해 보고했다. 천명그룹의 압력으로 미뤄졌던 모든 최신 의료 장비와 신약들이 하준의 병실로 즉시 투입될 것이며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다고 했다. 권력의 이동은 이토록 빠르고 비정했다. 유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이제는 최고의 의술이 아이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 길고 잔인한 싸움의 진정한 끝은 하준이 건강하게 일어나 그녀의 품에 다시 안기는 그 순간일 터였다. 그녀가 아들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오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이제부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모든 걸 지켜볼게. 넌 잠시 쉬어야 해. 그 후
며칠간 세상은 천명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강 회장과 강지훈의 범죄 혐의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그들은 서유진의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등 온갖 불법 행위들로 기소되었다. 강 회장은 병실에서 수갑을 찾고 강지훈은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하지만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구치소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을 보았을 때였다. 언론은 서유진과 네 쌍둥이를 진실을 이긴 기적의 가족으로 포장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불임인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웃음과 온기 사소한 다툼과 따스한 포옹이 있는 가족이라는 세상 자체를 내던져 버렸던 것이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후계자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아이들을 제국의 부속품으로만 여겼을 뿐 한 번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뒤늦은 후회가 쇠사슬처럼 그의 영혼을 올감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천명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씨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주주총회에서 유진과 손을 잡았던 소액 주주연대는 새로운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진에게 그룹의 생명공학 연구소장직, 심지어는 사회적 책임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직까지 제안했다. 모두가 그녀가 천명그룹의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천명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인 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돈을 기반으로 유진 희귀질환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하준이와 같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이었다. 복수는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 헤라 김민주는 유진의 재단에 합류하여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 해커가 아닌 양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오지혁 역시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하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천명그룹의 최신 기술과 유진의 재단에서 개발한 맞춤형 유전자 치료법 덕분이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마침내 퇴원하여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유진의 품에 안기던 날 유진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내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왔던,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 바다였다. 하민, 하은, 하율.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하준이는 모래사장에서 웃고 떠들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던 유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얼마 전 면허회를 신청한 강지훈을 만나고 온 참이었다. 수척해진 그는 유리병 너머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제 몫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불임이라는 낙인 세상에 비난 거대한 권력의 위협. 그 모든 폭풍우는 이제 지나갔다. 그녀는 싸웠고 이겼으며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평화를 쟁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네 아이의 강인한 엄마이자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개척자였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여명이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